시청자, 북한에서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군인들 몸에 누군가 원격으로 터지는 폭탄조끼를 입히라고 지시했다면 여러분은 이걸 한 사람의 광기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려놓은 설계도라고 보시겠습니까? 12.3 비상계엄 다들 이렇게 기억하시죠? 몇 시간 만에 끝난 실패한 정치 해프닝. 군이 잠깐 움직였다가 국회에서 막혔고 그래서 없던 일처럼 됐다. 근데요, 그 안을 한 겹만 벗겨보면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들고 갑니다. 첫째, 작전 요원을 임무 끝나고 폭사시키라는 그 지시는 도대체 어디서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걸까요? 둘째,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왜 하필 평생을 무속에 빠져 살았던 인물이었을까요? 이 두 질문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걸 세 층으로 내려가면서 해부해 볼 겁니다. 표면에 드러난 증언, 그 아래서 움직인 권력의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주권과 안보에 무슨 의미인지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부터 드리고 시작하죠. 지난 국정조사 특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부하였던 현직 준장이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요원들을 원격 폭파조끼를 입혀서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사람을 인간 폭탄으로 쓰겠다는 발상이에요. 자, 여기서 다들 노상원이라는 이름에 집중하실 거예요. 엽기적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이건 노상원이라는 한 인물의 엽기 행각이 아닙니다. 무속이라는 코드가, 주술이라는 코드가 어떻게 국가폭력 장치의 가장 윗자리, 그러니까 뇌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들어갔느냐, 이 구조의 문제예요. 근데 주류 언론 보도를 한번 보세요. 노상원의 엽기는 신나게 소비합니다. 사주, 점집, 부적 얘기 나오면 기사가 쏟아져요. 근데 그 위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는지, 그 코드가 어떻게 의사결정에 닿았는지 그 구조를 짚는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지상파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대로 갑니다. 표면에 드러난 증언부터 그 아래에서 실제로 움직인 동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이게 왜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안보 문제인지까지. 따라와 보세요.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누가 무엇을 믿는지를 비웃으려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사람이 점을 보는 거 인간적인 일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점괘가 나 혼자 감당할 사적인 영역에 머물렀느냐, 아니면 수만 명의 군인과 5천만 국민의 운명이 걸린 그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개인의 미신과 국가의 미신은 무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 무게에 관한 겁니다. 먼저 노상원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사람 현역 시절부터 무속에 깊이 빠져 살았다는 정황이 여러 차례 보도됐어요. 그러다 여군 성추행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군복을 벗습니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에요. 그런데 군을 떠난 뒤가 더 흥미롭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점집에서 영적인 기운이 있다는 보살 밑에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이 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언젠가 자기도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겠다는 거죠. 이건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알려진 정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군복을 벗은 장성이 점집 언저리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무당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짚고 가야 이 이야기가 풀립니다. 어렵게 갈 거 없어요. 집안에 무당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굿 구경하고 따라다니다가 자연스럽게 그 일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피로 내려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들어와서 말문이 터졌다고들 하죠.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것을 세습무, 뒤에 것을 강신무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신을 받으려고 점집에서 대기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12.3계엄의 핵심 브레인 자리에 앉았을까요? 아까 세습무, 강신무 구분 기억하시죠? 정황을 보면 노상원은 핏줄로 물려받은 쪽이 아니라 스스로 신을 끌어들이려던 강신무 쪽에 가까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본인이 어떤 영적 권능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단순한 군사작전 판단이 아니라
더 높은 무언가와 연결돼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국가에 칼자루를 쥐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 위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게 이 사건의 진짜 입구입니다. 한 탐사보도 채널이 오래 추적해온 김춘식이라는 인물인데요. 이건 해당 채널의 추적과 추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에 따르면 김춘식은 노상원 같은 이른바 불명예 전역군 장성들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왔고 노상원에게 후원을 한 정황도 있고 계엄 헌법을 함께 공부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시점은 2016년,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6년이면 아까 그 폭탄 조끼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된 바로 그 무렵입니다. 정보사 요원들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서 미군 등을 공격하게 만들고 그걸 북한 소행으로 보이게 해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을 유발하려 했다. 노상원에게 이런 계략을 꾸민 인물이라는 의혹이 따라붙는데 그게 바로 그 시기예요. 이 대목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요원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서 우리 편이나 미군을 공격하게 만든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이 도발했다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 그림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정상적인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군을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해 전쟁의 명분을 인공적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 위에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폭탄 조끼는 그 설계의 마지막 단계였던 거예요. 일을 벌인 요원들 입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이게 한 사람의 잔혹함만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건 발작이 아니라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개헌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점, 이건 묘하지 않습니까? 개헌이라는 건 나라의 뼈대를 바꾸는 일이에요. 군장성 출신 몇 사람이 점집 근처를 오가면서 동시에 헌법의 뼈대를 어떻게 바꿀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군사작전과 무속과 개헌, 보통은 한 사람 안에서 만나기 어려운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들 주변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한 조합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그림을 향해 가던 준비 작업이었을까요? 이 질문 여기 던져두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개인 취향일 수 있어요. 현역 지휘관이 무속에 빠졌다, 점집을 드나들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국가 비상계엄의 설계에 관여한 뇌였다면 양치기 소년이 외칠 때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을이 통째로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질 거예요. 결국 노상원 한 사람, 거기에 김춘식까지 두 사람의 일탈 아니냐. 군 내부에서 무속에 빠진 몇 사람이 사고를 친 거다. 깔끔하죠. 여기서 끝내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거든요. 이 무속 코드가 군 몇 사람 선에서 멈춘 게 아니라는 첩보들이 계속 나옵니다. 권력의 의사결정 테이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누가 어떤 자리에 앉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그 자리까지 무속이 다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노상원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본 건 수면 위로 튀어나온 가장 엽기적인 한 조각일 뿐이고 그 아래에 훨씬 큰 덩어리가 잠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덩어리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무속이라는 코드가 어떻게 권력의 핵심까지 갔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지난 대선 때로 한번 돌아가야 해요. 당시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 그리고 처가를 둘러싸고 무속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윤 후보가 갑자기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기자들이 찍는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했어요. 이건 공개된 발언이고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약을 다 외운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못 외웁니다. 그만큼 방대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펴서 보면 되니까. 이 발언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권 초기엔 각하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발의 결과가 아니에요. 왜 굳이 묻지도 않은 종교 얘기를 하필 그 타이밍에 꺼냈느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한 인사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보수 진영 지지층의 상당 부분이 보수 개신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속 의혹이 터졌을 때 그걸 덮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거였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무속 의혹을 종교 정체성 포장으로 막은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결이 완전히 다른 발언도 흘러나왔습니다.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인이 남편도 영적 인기가 있다. 그게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영적으로 연결됐다. 한쪽에선 구약을 다 외우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영적인 끼로 연결된 사이라고 합니다. 같은 집안 얘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집안 누군가가 무당이다, 조모가 무당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보 형태로 떠돕니다. 근데 이건 전부 미확인 제보고 추정 단계예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정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짚는 건 한 사람의 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공인이 같은 사안을 두고 공개석상에서 정반대로 말했다는 그 모순, 거기에요. 그리고 이 모순이 왜 중요하냐? 사적인 신앙은 누가 뭐라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신앙을 정치적 위기를 넘기는 도구로 꺼내 쓴 거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속 의혹이 불리하니까 기독교를 방패로 들고 표가 필요하니까 독실한 신자 행세를 하는 거죠. 신앙이 신앙이 아니라 전략이 되는 순간 그건 유권자를 속이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표를 얻으려고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연출했던 사람이라면 권력을 쥐고 나서는 무엇인들 연출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목에서 꼭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종교 정체성 논란, 무속 의혹을 그렇게 집요하게 다뤘던 매체들이 정작 12점 3비 상계엄의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은 매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한쪽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한쪽은 슬그머니 눈을 감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패턴 처음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사생활, 누군가의 신앙은 몇 달씩 우려먹으면서 정작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뻔한 사안 앞에서는 빠르게 시선을 거둬요.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묻을지 그 선택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 프레임이 굳어질 때 결국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그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계엄의 책임에서 사람들 시선을 돌리고 싶은 쪽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는 그림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권력자가 불안하니까 점집을 드나든다고. 개인적인 미신이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따라온 걸 다시 보면 그림이 반대로 뒤집힙니다. 권력이 점집을 드나든 게 아니라 점집이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잠깐 이 문장을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있잖아요. 결정이 이상하게 내려진다. 수사가 이상하게 움직인다. 인사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그게 막연한 기분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들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전혀 다른 논리로 내려졌을 가능성. 그 가능성을 우리가 너무 오래 웃어 넘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해 보이던 결정 하나가 갑자기 방향을 틀 때 우리는 늘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했어요. 정치적 계산이겠지, 이해관계겠지. 근데 그 어떤 합리적 설명으로도 끝까지 안 풀리던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설명되지 않던 빈칸에 만약 전혀 다른 논리가 들어가 있었다면 그제야 악의가 맞는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한 번도 진지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던 것, 그게 우리의 빈틈이었다는 거죠.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다들 임금님 옷이 멋지다고 해줘야 하는 분위기, 누구 하나 옷을 안 입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그 행차. 지금 우리가 그 행차를 몇 년째 구경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한 걸음 더 내려가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더욱 의혹과 추정의 영역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황하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탐사 채널이 이 사람의 회사 간판을 추적했는데요. 그 간판 그림이 일본 에도 시대 초기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음양사, 그러니까 점성술과 주술을 다루는 일본식 술사의 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본 권력자를 모시는 신사와 연결되는 도상이라는 거예요. 회사 건물 이름까지 그 신사와 같은 뜻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건 아직 해당 채널의 관찰과 추정이라는 걸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건 한국 무속이 아니에요.
일본식 주술의 코드가 한국 국가 원력의 핵심 인물 주변에 닿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중요해요. 한 민속학자의 설명을 빌리면 한국 무속은 모시고 위하는 쪽에 가깝다면 일본식은 주술적인 색채가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걸고 무언가를 멀리 보내버리는 쪽이라는 거죠. 한국 무속이든 일본식 주술이든 개인이 뭘 믿느냐는 그 사람 자유예요. 거기까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이에요. 외국에서 건너온 주술 코드가, 그것도 다른 나라의 옛 지배자를 모시는 계열의 코드가 한국 국가 원력의 결정 언저리에 자리 잡았다는 의혹이라면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위해 그 자리가 작동했느냐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향하는 방향, 우리가 봐야 할 건 거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종교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외국식 주술 코드가 한 나라의 최고 의사결정 언저리에서 작동했다면 이건 신앙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안보의 문제예요. 우리 국가의 결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내려졌느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조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선출된 적도 없고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이 국정의 핵심 결정에 손을 댔던 사건 우리는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그때도 시작은 똑같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음모론이라고, 과장이라고. 근데 까보니까 연설문부터 인사까지 손이 다 있었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뭡니까? 제도 바깥의 사람이 제도 안의 결정을 움직이는 그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점집이든 어떤 술사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책임 있는 자리를 대신 움직였느냐는 거죠. 여기 하나가 더 얹힙니다. 검사들이 특정 신당을 드나든다는 제보예요. 사실만 쫓는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믿어온 검사들이 인사철만 되면 그 신당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든다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 아닌가 싶은 그림이죠. 이것도 미확인 제보예요. 근데 만약 사실이라면 아까 그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은 점집 이야기가 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법의 영역까지 이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멀리 봅시다. 만약 한 나라의 결정이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주술적 코드로 움직인다는 인식이 밖으로 퍼지면 그건 동맹관계에서 치명적입니다. 같이 정보를 나누고 같이 작전을 짜야 하는 상대국이 우리 의사결정의 일부가 점괘로 내려진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신뢰는 무너져요. 안보는 결국 신뢰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의혹을 가십으로 소비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한 집안의 취향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에 관한 문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출발했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저는 폭탄 조끼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작전 마치고 돌아오는 군인을 폭사시키라는 지시. 그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미친 지휘관 한 명의 끔찍한 명령이구나. 근데 여기까지 같이 내려와서 다시 보면 그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건 한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무속과 주술이라는 코드로 사람의 목숨을 도구처럼 다루던 어떤 사고방식의 가장 끝에 튀어나온 한 조각이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걸 죽여서 액을 떠넘긴다는 그 발상, 거기에 사람을 끼워 넣으면 그게 폭탄 조끼가 되는 겁니다. 끔찍한 건 이게 즉흥적인 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계획으로 다듬었고 누군가는 명분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그 위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한 사람의 광기는 사고로 끝나지만 여러 사람의 설계는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광기가 아니라 설계예요. 처음 질문은 작아 보였어요. 한 지휘관이 왜 그런 지시를 했나?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질문은 훨씬 큽니다. 우리 국가의 결정들이 도대체 무엇에 의해 움직였던 거냐는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계엄이 실패하면서 같이 끝났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검찰 어딘가에, 사법 어딘가에, 그리고 여론을 움직이는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저는 이게 지나간 정권의 가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합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논리로 내려질 수 있다는 것. 그게 한번 가능했다면 다시 가능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건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 문제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는 표면에 드러난 조각들이었어요.
이 조각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다음 국면을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